그럼 봄에 굶어 죽으시오. 관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나리, 저희 집에는 정말 더 이상 남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군관들이 창고를 뒤졌습니다. 숨겨둔 보리까지 찾아냈습니다. 봄에 심을 씨앗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날 20살 장혁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굶어 죽었습니다. 헌종 14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의 작은 마을. 새벽 안개가 논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을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곧았지만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손에는 문서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등에는 헌 보따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혁이었습니다. 28살. 한때 선비였던 남자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전으로 일했습니다. 세금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살 때 장혁은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아들만큼은 벼슬길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밤마다 기름등을 켜고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장혁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9의 향시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장혁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그 별처럼 빛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살 겨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해 겨울 대감 윤만석이 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군관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곡식을 걷어갔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창고를 열고 광을 뒤졌습니다. 봄에 심을 씨앗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숨긴 게 더 있을 텐데요. 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없다고, 정말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군관들은 집집마다 뒤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듬해 봄 한 번도 웃지 못한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혁은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책을 덮고 관청의 말단 아전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없는 세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관청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흰 머리가 땅에 닿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 집에는 더 이상 낼 것이 없습니다. 제발 한 해만 봐주십시오. 관리는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 땅을 내놓으시오.
아니면 딸이라도. 노인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목을 맸습니다. 장혁은 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의란 권력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장혁은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맹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읽어주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그러다 책을 덮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장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이 바꿀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되어 털이 갈라진 붓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냥용 칼이었습니다. 장혁은 손을 뻗었습니다. 붓을 짚는 대신 칼을 집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었습니다. 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혁은 여전히 관청에서 일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낸 세금 내역을 몰래 베껴 적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빼앗겼는지, 누가 땅을 잃었는지, 작은 종이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기록만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내가 장혁을 찾아왔습니다. 관청 뒤편 주막이었습니다. 어두운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손짓했습니다. 장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4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더부룩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장혁이라 하셨지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장혁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최운석이요. 한때 암행어사의 수하였던 사람이지요. 장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행어사. 임금의 밀명을 받아 지방을 암행하며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암행어사 제도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오히려 어사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사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장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운석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셨소? 작년 겨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막 안은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만 있었습니다. 최운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사께서는 윤만석 대감의 비리를 캐고 계셨소.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사사로이 팔아넘긴 증거를 모으셨지요. 하지만 조정에 보고하기 전에 누군가 알았소. 어느 날 밤 강도에게 습격당했다는 보고만 올라갔소. 장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증거는요? 불탔소. 모두. 최운석은 품에서 작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이것만 남았소. 윤만석이 거래한 상인들의 명단이요. 어사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맡기신 것이지요. 장혁은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는 1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십니까? 최운석은 장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소. 밤마다 장부를 베끼는 것도, 백성들의 억울함을 기록하는 것도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장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운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시오. 사헌부에 고발하시오. 혹은 의금부라도. 그들이 들어줄까요? 윤만석 대감은 왕실과도 연이 있다 들었습니다. 최운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하지 않겠소? 그는 돌아서서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운석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지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장혁은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장혁은 관청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급 관리는 비웃었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장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관청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아버지의 칼, 그리고 기록해둔 문서들이었습니다. 최운석에게 받은 명단도 함께 넣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장날이 들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신다고요. 그렇소. 저희도 데려가 주십시오. 뭐라도 돕겠습니다. 장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형도 모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장혁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과 같았습니다.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소. 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세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혁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품속의 문서를 만졌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길은 멀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장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장혁은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혁은 사원부로 향했습니다. 두 젊은이는 숙소에 남았습니다. 장혁은 혼자 높은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문 앞에는 군관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고발하려 왔습니다. 탐관오리의 비리를. 군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는? 장혁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군관은 대충 훑어보고는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건 증거도 아니오. 돌아가시오. 하지만 이것은 암행어사께서. 암행어사? 어느 어사요? 이름이라도 대시오. 장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운석은 어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암행어사요. 거짓말로 관청을 속이려 들면 처벌받소. 장혁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장혁은 여러 곳을 찾아갔습니다. 의금부, 형조, 심지어 승정원까지.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서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했습니다. 혹은 관할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느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만석 대감은 왕실의 사돈이시오. 함부로 고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오. 장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조정은 이미 윤만석의 편이라는 것을. 숙소로 돌아왔을 때 두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장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혁은 결심했습니다. 조정이 듣지 않는다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최운석이 준 명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장부, 문서, 혹은 윤만석 본인의 기록. 다음 날 장혁은 윤만석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북촌의 넓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은 높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장혁은 며칠 동안 저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문이 열리고 언제 군관이 교대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뒤 기회가 왔습니다. 윤만석이 궁궐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저택에는 군관 몇 명만 남았습니다. 장혁은 밤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자 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장혁은 담을 넘었습니다. 뒤뜰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서한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지 않고 달빛의 의지에 문서를 훑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서한 아래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혁은 아버지의 칼을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비틀었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렸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장혁은 손을 떨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곡식 거래 내역, 토지 매매 기록, 그리고 뇌물 명단까지 모두 윤만석의 필체였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장혁은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구냐? 군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3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장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군관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장혁은 창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달렸습니다. 뒤에서 군관들이 쫓아왔습니다. 외침이 들렸습니다. 담을 넘으려 했지만 군관 하나가 다리를 잡았습니다. 장혁은 발버둥쳤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군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혁은 담을 넘었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 더 많은 군관이 나타났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장혁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감옥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품속의 장부는 이미 빼앗겼습니다. 장혁은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증거도 희망도. 다음 날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리가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구와 함께 움직였느냐? 장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리는 곤장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장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한 대, 2대, 3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누군가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장혁아. 장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혁에게 글을 가르쳤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님. 스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윤대감께서는 관대하신 분이시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목숨은 살려주실 것이다. 장혁은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윤만석의 편이십니까? 스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이 아니다.
현실을 아는 것뿐이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린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다. 장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이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장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일까?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였습니다. 구슬픈 민요였습니다. 장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래는 백성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날 밤 장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감옥 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민요가 계속 울렸습니다. 백성의 노래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감옥에도 저 마을에도 온 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벽녘 장혁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던 내용들, 윤만석이 빼앗은 토지, 백성들이 낸 세금, 모두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혁은 간수를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간수가 창살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뭐냐? 종이와 붓을 구해 주십시오. 제게 마지막 유서를 쓸 기회를 주십시오. 간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시진 뒤 종이와 붓이 들어왔습니다. 장혁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서가 아닌 상소문을 썼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을, 그리고 마을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목을 맨 노인의 이름을, 땅을 빼앗긴 농부의 이름을, 1명, 2명, 10명, 이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각자의 억울함을 짧게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갔습니다. 장혁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늘이 아닌 사람의 탐욕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청컨대 이 억울함을 살펴주소서.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소문은 5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간수가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장혁은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헌부에 전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반역죄인데 무슨 상소를. 제발입니다. 저는 곧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이 글만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약속은 못하겠네. 하지만 그는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이틀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헌부의 젊은 감찰관 이준이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25살, 이제 막 관직에 오른 신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이주는 상소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억울함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는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소를 조사해야 합니다. 상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만석 대감을 건드리는 일이다. 함부로 할 수 없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백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증거가 어디 있나? 죄수에 그릴 뿐이네. 이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이주는 장역이 적은 마을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빼앗긴 땅의 문서를 찾았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헌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 상관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사원이 읽었습니다. 결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 윤만석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왕실의 사돈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장역의 상소문이 베껴져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윤만석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유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역에게는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택에 침입한 죄, 군관을 다치게 한 죄, 사형이었습니다. 이준이 찾아왔습니다. 장역 들었소? 윤만석이 유배를 갔소. 장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당신의 상소 덕분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장역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계속 싸우겠소. 당신의 뜻을 이어서. 장역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탁합니다. 백성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잊지 않겠소. 처형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장역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숙소에 있을 두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곧 떠납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리고 이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할 것입니다. 부패는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은 남습니다. 정의를 향한 마음도 남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또렷한 달이었습니다. 장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처형 당일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역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형장에 오른 장역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죽지만 여러분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빗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혁이 떠난 뒤 세상은 천천히 변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윤만석은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와 함께 거래했던 상인들도 하나둘 조사를 받았습니다. 빼앗긴 토지 중 일부는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여전했습니다. 다른 탐관 오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졌습니다. 이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헌부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부정을 조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막혔습니다.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품속에 작은 종이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장혁이 쓴 상소문의 첫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숙소에 있던 두 젊은이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장혁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장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새겼습니다. 장혁. 그리고 그와 함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도. 비석은 작았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주는 사헌부의 대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여전히 부정과 싸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혁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장혁, 나는 아직 싸우고 있어. 당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장혁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이웃 마을로, 다른 고을로, 결국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비, 백성을 위해 칼을 든 사람.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과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 바꿨다는 것. 30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서당이 생겼습니다. 작은 서당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글을 배웠습니다. 훈장은 늙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한때 장혁과 함께 한양으로 갔던 젊은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저 비석은 누구 것입니까? 훈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석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글자가 닳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란다.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훈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탐관오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면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정을 보면 고발했습니다. 모두가 용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일어서면 다른 사람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장혁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봄날 한 젊은 선비가 장혁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비석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장혁? 그리고 그 옆에 새겨진 문장을 읽었습니다.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라. 젊은 선비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장혁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용기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도 살아남았습니다.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이 바꿀 수 있을까? 답은 시간이 주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정의를 믿는 사람, 함께 일어서는 사람.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싸우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의와 탐욕과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장혁이 있습니다. 이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녹봉 위에 떨어진 피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마을의 저녁 노을이 깁니다. 비석 위로 빛이 스며듭니다. 이름이 빛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속삭입니다. 기억하라. 포기하지 마라. 함께 일어서라. 그것이 장혁이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어갈 것입니다. 피로 물든 녹봉은 씻겨도 칼을 든 백성의 뜻은 영원히 남는다.